여러분의 은퇴 후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고 골프를 칩니다. 분명 바쁘고 건강하고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공허할까요? 은퇴 후 찾아오는 이 낯선 감정, 여러분도 느껴보셨습니까? 월 600만 원 연금에 상가 월세까지 받는 완벽한 노후였던 저도 그랬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다 퇴직금을 통째로 날릴 뻔했고 건강도 잃을 뻔했습니다. 34년간 대기업 임원이었던 제가 8년 만에 깨달은 진짜 노후의 정답, 은퇴 후의 최고의 투자가 무엇인지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퇴직 후 8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빛을 바라봅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준, 68입니다. 대기업에서 34년을 일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60세 되던 해 회사는 정중하게 저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8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마치기 전에 일은 장가를 갔고 딸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갔습니다. 손주가 넷입니다. 큰손자 지호는 초등학교 6학년, 노후 준비는 남들보다 일찍 했습니다. 제 퇴직금과 아내의 교직 퇴직 수당을 합쳐서 수도권 외곽의 작은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지금은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거기에 아내와 제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600만 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내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내가 정년퇴직을 하기 전까지 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임원실에서 결제를 하던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는 게, 그런데 묘하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내가 만든 밥을 아내가 맛있다고 할 때 그 한마디가 하루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퇴직한 후에는 살림을 반씩 나눠서 합니다. 아내는 요리를 맡고 저는 청소와 장보기를 맡습니다. 싸운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마늘을 너무 많이 넣었다느니, 청소기를 제대로 안 돌렸다느니, 그래도 함께 사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6시, 저는 자전거 복장을 갖춰 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한강변까지는 자전거로 10분 거리입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시원합니다. 상쾌합니다. 그런데 페달을 밟으면서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요일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자전거를 세우고 잠깐 앉아 강물을 바라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부부, 이어폰을 끼고 달리는 청년, 저처럼 멍하니 강을 보는 노인 한 분. 저는 그 노인을 바라봅니다. 혹시 저도 저렇게 보일까? 멍하니, 그냥 거기 있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면 오전 8시쯤 됩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청소합니다. 그러면 오전 10시, 저는 수첩을 펼쳐 일정을 확인합니다. 월요일 자전거, 화요일 등산, 수요일 골프, 목요일 독서 모임, 금요일 봉사, 빽빽하게 채워진 한 주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 수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일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픈 것도 아닌데, 저는 볼펜을 들고 수첩 아래에 뭔가를 적어봅니다. 오늘 한 일 자전거 18km, 내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의자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담한 책이 2권, 아직 보지 않은 신문이 사흘치 쌓여 있습니다. 책을 펼쳐봅니다. 2페이지를 읽다가 덮습니다. 신문을 펼쳐봅니다. 경제면 헤드라인을 읽다가 접습니다.
예전엔 이런 시간이 꿈이었습니다. 퇴직하면 실컷 책도 읽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34년 동안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 뭘 읽어야 할지, 어딜 가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채널을 바꿔가며 이것저것 보다 보면 어느새 오후 3시가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나이 드신 어르신 몇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저보다 10살은 더 드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뭘 하시는 걸까요? 그냥 앉아 계십니다. 해가 지는 방향으로. 그냥.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파일 박스를 꺼냅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에 집에서 정리했던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펼칩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그때는 이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 하나로 수백억 예산을 움직였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제 결제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는 내일 등산 코스를 어디로 잡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덮으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쁜 한숨이 아닙니다. 그냥 무거운 한숨입니다. 저녁 식탁. 아내가 차린 밥을 먹으면서 저는 조용히 묻습니다. 여보,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아내가 고개를 듭니다. 왜요? 모르겠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매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내가 잠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밥이나 먹어요. 그게 답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답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더없이 좋은 노후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부 사이도 좋고 자식들도 잘 살고. 그런데 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이렇게 무거울까요? 평생 성과를 쫓아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쫓지 않아도 되는 삶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공포였습니다. 저는 이 공포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떠질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있는 단골 고깃집에서 모입니다. 주로 67명이 모이는데 그날은 셋이었습니다. 저, 조창섭, 이상훈.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고깃집 한 귀퉁이 자리.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벌써 한 달이 됐냐? 불판에 삼겹살을 올리자마자 창섭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야, 봐봐. 나 카페 차렸잖아. 이거 봐봐. 화면 가득 커피숍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통유리 창문, 메뉴판에 적힌 그럴싸한 음료 이름들. 프랜차이즈야? 제가 묻자 창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야. 본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상권 분석도 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나는 그냥 운영만 하면 된다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창섭의 눈빛이었습니다. 상훈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 오전엔 주식 분석하고 오후엔 부동산 스터디 나가고 저녁엔 온라인 강의 듣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일정을 줄줄 읊었습니다. 야, 우리 나이에 멈추면 안 돼. 계속 뭔가를 해야 해. 저는 소주잔을 들고 둘을 바라봤습니다. 창섭은 카페 사장, 상호는 공부하는 수험생. 그렇다면 저는 삼겹살을 한 점 집어 먹으면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뭐 그냥 지내고 있어. 창섭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냥? 야 임마, 우리 아직 짱짱한 나이야. 집에서 연금이나 받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 어딘가에 콕 박혔습니다. 집에서 연금이나 받고.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과 월세, 자전거, 등산, 골프, 봉사.
누가 보면 부러운 노후입니다. 그런데 창섭의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찔릴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는 차들, 환하게 불 켜진 상가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빠진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제 결제를 기다리던 날들, 회의실에서 제 말 한마디에 수십억 예산이 움직이던 날들, 그 시절에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전거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클릭 한 번에 수십 개의 사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카페, 치킨집, 편의점, 분식집. 저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예상 수익률, 초기 투자 비용, 월 매출 시뮬레이션. 엑셀을 켰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 전략 기획서를 쓰던 그 손으로 수익률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카드 수수료, 본사 로열티. 숫자를 채워 넣을수록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는데? 그 주에만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3군데 다녔습니다. 카페 브랜드 설명회, 치킨 프랜차이즈 설명회, 편의점 창업 설명회. 설명회마다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본사 직원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쳐놓고 숫자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상권이면 월 매출 최소 2천만 원입니다. 저희 브랜드는 본사에서 재료를 직접 공급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오픈 초기 3개월은 본사에서 집중 지원합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임원 시절 협력사 미팅에서 하던 것처럼 집에 돌아오면 다시 엑셀을 켰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은 숫자들을 넣어봤습니다. 월 매출 2천만 원, 임대료 250만 원, 인건비 35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기타 잡비 100만 원, 남는 돈 700만 원, 700만 원. 지금 받는 연금의 2배가 넘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엑셀 화면을 닫으려는 순간 뭔가 걸렸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은 숫자는 전부 최대치였습니다. 최소 2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게 보장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임대료도 상권에 따라 달랐고 인건비도 알바 구하기 나름이었고 재료비는 본사 단가를 따라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숫자를 바꿔 넣었습니다. 월 매출 1,200만 원으로 낮추면 임대료가 350만 원으로 오르면 알바를 2명 써야 하면 남는 돈 150만 원, 15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다르겠지. 나는 임원까지 한 사람이야. 경영을 해본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이 뻐근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권리금, 보증금. 아내가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차리다 말고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혈압을 재봤더니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지만 집에 오자마자 다시 엑셀을 켰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창업이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그 질문에 선뜻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창섭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야, 나 카페 와봐. 할 말이 있어. 문자 끝에 이모티콘 하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섭의 카페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나름 괜찮은 상권이라고 창섭이 자랑했던 곳입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전 커피 한 잔 하러 오는 손님들로 푹 적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넓은 실내에 창섭 혼자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창섭이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왔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섭이 커피를 내려 들고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가까이서 보니 2달 전 고깃집에서 보던 창섭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적자가? 창섭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카페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창섭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 오픈하고 첫 달은 지인들이 와줘서 매출이 좀 나왔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다 싶었어. 근데 2달째부터 지인들 발길이 뚝 끊기더라. 일반 손님만으로 버텨야 하는데 이 상권이 생각보다 유동 인구가 없는 거야.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본사에서 상권 분석을 해줬잖아. 분명히 여기 괜찮다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석 자료가 주말 기준이었어. 평일 유동 인구는 절반도 안 되는 거야. 창섭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임원 출신이면 뭐하냐? 나 협력사만 수십 개 관리했던 놈이야. 계약서 수십 번 검토했던 놈이 왜 그걸 몰랐을까?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재료비도 문제야. 본사에서 직접 공급하니까 원가가 낮다고 했잖아. 근데 막상 단가를 보니까 내가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 본사 마진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계약 조건상 다른 데서 사면 안 돼. 임대료는 또 어때? 권리금 5천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만 350이야. 거기다 프랜차이즈 본사 로열티, 인건비, 카드 수수료, 전기요금. 다 떼고 나면 내 손에 뭐가 남겠어. 창섭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성준아, 나 퇴직금 다 털어넣었어. 아내한테는 아직 다 말을 못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퇴직금 2억 5천만 원. 거기다 따로 모아둔 거 3천만 원. 다 넣었어. 조용한 카페 안에 커피 내리는 기계 소리만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어? 창섭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 연금이랑 내 연금으로 버티고 있지. 카페 매출은 임대료 내기도 빠듯해.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알바생으로 보이는 20살쯤 된 청년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가 막혀서요. 창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분 늦은 거야. 다음엔 미리 나와. 청년이 앞치마를 두르는 동안 창섭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지시하던 창섭이었습니다. 지금은 20살짜리 알바생 눈치를 봅니다. 알바생이 자리를 잡자 창섭이 다시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성준아, 너 저번에 보니까 창업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 알아보고는 있어. 창섭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마.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성준아, 우리 나이에 이르면 다시 못 채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잖아.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이야. 창섭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남자 68이 카페 한 구석에서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 상권이면 월 400은 남는다고 했어. 그 말 믿었어. 나 협력사 계약서 수십 번 봤던 놈이 그 말 믿었어. 창섭이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내 가게 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금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놀 걸 그랬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창섭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창섭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일단은 버텨봐야지 별 수 있나? 버틸 수 있어? 모르겠어. 버텨지면 버티고, 안 버텨지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골목이었습니다.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엑셀을 켜고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담당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하면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창섭도 똑같이 생각했겠지요. 나는 다르겠지. 위가 쓰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재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익률 계산표, 프랜차이즈 비교표, 초기 투자 비용 시뮬레이션, 마우스를 한참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그런데 바로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창섭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흑빛 얼굴, 퀭한 눈, 알바생 눈치를 보던 그 옆모습. 저는 천천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삭제는 하지 못했지만 닫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에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창밖의 아파트 불빛들. 나는 지금 뭐가 하고 싶은 걸까? 창업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걸 왜 꼭 창업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질문만 거실에 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상훈에게서 연락이 온 건 창섭의 카페를 다녀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야, 나 입원했어.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저는 문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훈이 입원이라니. 그 친구는 우리 셋 중에 제일 건강한 놈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조깅을 하고 테니스를 치고 등산을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2인실 병실. 커튼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상훈이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대상포진이래. 이게 그렇게 아프다더니. 진짜 아프다, 임마. 저는 옆에 놓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많이 헬스케져 있었습니다. 볼살이 빠져 야위어 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언제 입원했어? 사흘 됐어. 처음엔 그냥 근육통인 줄 알았어. 근데 점점 심해지더니 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거야.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의사가 뭐래? 이상훈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면역력이 바닥났대. 고혈압은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당뇨 초기 소견까지 나왔어.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렸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무리한 거야? 은퇴한 놈이 무리할 게 뭐가 있어? 너 요즘 뭐 했어? 이상훈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하긴. 열심히 살았지. 오전 6시에 조깅하고 9시부터 주식시장 열리면 차트 분석하고 점심 먹고 나서 부동산 스터디 나가고 오후엔 테니스 치고 저녁엔 온라인 강의 듣고 매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야, 우리가 무슨 20대인 줄 알아? 이상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안 하면 불안했어. 뭔가 계속 해야 할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있잖아, 성준아. 사실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와달라고 한 거야. 친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데? 이상훈이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기침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나 돈 다 날렸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얼마나? 많이. 많이가 얼마야? 이상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퇴직금이랑 모아둔 거 합쳐서 한 2억 가까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훈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주식이었어.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잖아. 뉴스 보다 보면 맨날 나오는 게 주식 얘기, 코인 얘기거든. 누구는 앉아서 몇 천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집을 샀다더라. 이런 얘기가 맨날 들리니까 안 하면 내가 바보 같은 거야. 세상이 다 돈을 버는데 나 혼자 빠진 것 같은 거야.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성준아. 유튜브 채널만 수십 개를 구독하고 차트 분석 강의도 듣고 종목 스터디 모임도 나가고 처음엔 조금씩 벌었어. 그러니까 더 자신이 생기더라고. 나 이거 맞는 것 같다. 나 원래 분석을 잘하는 놈이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친구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인을 시작했어. 주변에서 코인이 훨씬 수익률이 높다고 하니까 처음엔 소액으로 했는데 오르는 걸 보니까 더 넣게 되는 거야.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내릴 때마다 더 사면 평단이 낮아진다고 하잖아. 그 말 믿고 계속 넣었어. 근데 어느 날 폭락이 온 거야.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어.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반드시 오른다는 말을 믿고 버텼어. 결국 못 버티고 팔았을 때는 원금에서 절반이 날아가 있었어. 친구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야.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분석한 게 다 틀렸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전문가야? 유튜브 몇 개 보고 내가 시장을 안다고 생각한 거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알아? 이상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아직 말을 못했어. 어떻게 말해? 나 공부 열심히 한다고, 투자 공부한다고 그랬거든. 그게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말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섭은 창업으로 퇴직금을 투자해 적자를 보고 있고 상훈은 주식과 코인으로 2억 가까이를 날렸습니다. 두 친구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창섭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훈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성준아, 이상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 세상 돌아가는 걸 나도 알고 있다는 느낌.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남의 말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한참 뒤에 상훈이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하려고 했어. 창업 알아봤거든. 상훈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했어? 아니. 창섭이가 말리더라고. 창섭이 지금 카페 접을 판이거든. 친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섭이도 힘들구나.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에 상훈이 말했습니다. 있잖아, 성준아. 나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하늘이나 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씁쓸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거 하면 되잖아. 상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더라고.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한동안 걷지 못하고 병원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섭, 상훈, 두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창업으로 그리고 주식과 코인으로 둘 다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자존심도 잃었고 밤에 편히 잠드는 것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은 이유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을까? 아직 잃지 않은 것들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직 삭제하지 못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익률 계산표, 투자 시뮬레이션. 저는 파일을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휴지통으로 보내고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버스가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렸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창섭과 상훈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창섭의 흑빛 얼굴, 알바생 눈치를 보던 그 옆모습,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던 목소리, 상훈의 퀭한 눈, 병원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이나 보고 싶다던 말. 두 친구 모두 저와 똑같은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창섭은 밤잠을 잃었고 상훈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창업을 했다면, 만약 제가 코인과 주식에 뛰어들었다면 지금쯤 저도 창섭처럼 아내 몰래 한숨을 쉬고 있었을까요? 상훈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까요?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퇴직금, 노후 자금, 아내와 함께 30년을 넘게 모은 돈, 그 돈을 잃으면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습니다. 30에 잃은 돈은 40에 다시 벌면 됩니다. 40에 잃은 돈은 50에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런데 68배 잃은 돈은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 어딘가에 아직 작은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는 건가? 남들은 다 뭔가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찌개를 올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잔 거예요? 응. 좀 뒤척였어. 아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뜨다가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창업 알아보고 있었던 거요. 프랜차이즈 설명회 다닌 것도 알고 엑셀로 뭔가 계속 계산한 것도 알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요.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 안 한 건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길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말리면 당신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창섭 씨 카페 얘기도 들었어요. 상훈 씨 병원 얘기도요. 어젯밤에 당신 뒤척이는 거 보면서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싶었어요. 여보, 아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알죠? 퇴직금이랑 수당으로 산 상가, 그리고 연금. 그게 전부예요. 그 돈 잃으면 우리 둘 다 잃는 거예요. 당신만 잃는 게 아니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어떤 큰 소리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창섭 씨가 2억 5천만 원을 넘게 날리고 상훈 씨가 2억 날렸다면서요. 그분들 지금 아내분들은 어떻겠어요? 저는 찌개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 거 나도 알아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 완장 없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들은 당신이 임원이었는지 몰라요. 주식시장은 당신이 얼마나 분석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돈만 봐요.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참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아내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정말 괜찮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 창업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무서워요. 아빠가 무리하시다가 노후 자금 잃으면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힘들어져요. 엄마 아빠가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아빠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저는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 창업하지 마세요. 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노후 걱정은 안 했거든요. 두 분이 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그 기반이 흔들리면 저 진짜 걱정돼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진짜로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 딸의 문자, 아들의 전화,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살아도 된다고. 그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설명회에서 받아온 팸플릿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카페 브랜드, 치킨 프랜차이즈, 편의점 창업 안내서 하나씩 꺼내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 행동이 패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두 친구가 돈을 잃고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히 창업하지 말라는 것도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다시 벌 기회가 없는 돈이라는 것, 그 돈을 지키는 것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꼭 창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꼭 투자여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저녁 하늘의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잃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를 얻은 것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저는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다가 이제 함께 저녁을 차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 편이라는 게 새삼 다행이었습니다. 창업을 접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니 또 다른 무게가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창업을 포기한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되는 건가? 그 질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아무 일정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엄마들, 택배를 나르는 기사님,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갈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저 한동훈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선배님 계실 때 협력사 대표 맡았던.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동훈, 대기업에 다닐 때 가장 아끼던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30 중반의 패기 있는 청년이었는데 직접 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제가 한참 응원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동훈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선배님 덕분에요. 회사 차리고 나서 조금씩 키워왔습니다.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그래, 잘 됐네.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동훈이 잠시 말을 고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배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공공 입찰 쪽으로 새로 도전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분야를 잘 몰라서요. 선배님이 기업에서 그 부분을 2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혹시 저희 실무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내가 뭘 안다고. 현장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나 퇴직한 지가 8년이야. 동훈이 바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필요한 건 최신 현장 지식이 아니에요. 입찰 과정에서 사람을 읽는 눈, 판단하는 능력, 큰 그림을 보는 시각, 그게 저한테는 없어요.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선배님이 가진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회의 참석이나 서류 검토 같은 거요. 주 2, 3일이면 충분합니다. 선배님 편하신 선에서요.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가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일하는 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현장이 너무 바뀐 건 아닐까?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동훈아, 나 한 일주일만 생각해봐도 되겠어? 물론이죠, 선배님.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후배분이 선배님한테 전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8년 전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분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동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읽는 눈, 판단하는 능력, 큰 그림을 보는 시각, 그게 정말 아직 제게 남아있을까요? 고민하던 어느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대기업 시절 공부했던 자료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 협상 포인트, 검토해야 할 항목들,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읽다 보니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흐릿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훈아, 한번 해볼게. 대신 내가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동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선배님. 그게 저는 더 좋아요. 첫 출근 날, 저는 오랜만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어색해요. 나도 알아. 동훈의 회사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원이 25명쯤 됐습니다. 동훈이 입구에서 맞이했습니다. 선배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저는 자리를 봤습니다. 상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훈이 상석이 아닌 팀원들 사이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엔 항상 상석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팀원들 사이에 앉는 겁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대 직원들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동훈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료를 봤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방향이 맞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봐야 해요. 입찰 심사에서 이 항목을 제일 먼저 들여다보거든요. 직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선배님,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옆에 앉았던 30 초반쯤 돼 보이는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방향이 잡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덕분에 방향이 잡혔다.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보상은 회사가 제 성과에 매긴 값이었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는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저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으로 지하철에 타본 게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아내가 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당신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달랐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그 차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진짜 살았다는 것, 그게 얼굴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동훈의 회사에 나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주 3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3일이 나머지 4일을 바꿔놓았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몸이 달랐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예전보다 가볍게 페달이 밟혔습니다. 등산을 해도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젊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쑥스러워서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첫 급여일이 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알림. 보낸 사람 한동훈. 금액 250만 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250만 원. 대기업 임원 시절 성과급이 수천만 원씩 들어올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당연히 들어오는 숫자, 내 성과에 대한 보상, 회사가 매긴 값. 그런데 지금 이 250만 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8살 남자가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250만 원에 울컥하다니.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은 달랐습니다. 연금은 과거에 제가 일한 돈입니다. 월세는 은행 빚을 갚아가며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250만 원은 이번 달에 제가 직접 번 돈입니다. 아직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 아직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 250만 원짜리 증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 2장을 꺼냈습니다. 250만 원. 어떻게 쓸지는 사실 급여일이 오기 훨씬 전부터 생각해뒀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큰손자 지호 몫입니다. 지호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대학 입시를 맞이할 겁니다.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제가 보태줄 수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 봉투를 채우는 손이 든든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손주 셋에게 나눠줄 용돈입니다. 봉투 2장을 서랍에 넣어두고 저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엔 손주들 용돈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0만 원은 그때의 몇 배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직접 땀 흘려번 돈이니까. 다음날 오전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걷다가 저는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어제 월급 들어왔어. 아내가 두부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문자 왔던데. 손주들 용돈 좀 챙겨주려고.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손주들 줄 거예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직접 번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동안 퇴직하고 공허했는데 뭔가 꽉 채워지는 기분이야.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요즘 좋아 보여요. 더 멋져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10년은 젊어 보이는 거 알아요?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주말 아들네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손주들이 현관에서부터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쭈그리고 앉아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넷이 한꺼번에 달려드니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거실에서 노는 동안 저는 서재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호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아직 한참 남았지만 미리미리 모아두려고. 아들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응. 이거 이번 달 월급이에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누가 시킨 거 아니야. 내가 번 돈으로 지호 대학 등록금 모은다. 그게 나는 재밌어. 허튼데 쓰지 말고 잘 모아둬.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서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가 막내 손녀를 업고 뛰어다니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버는 돈과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위해 버는 돈.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할 때는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성과를 위해, 승진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지금 저는 지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일합니다. 손주들 용돈을 위해 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일합니다. 그게 250만 원을 수억 원보다 값지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손주들이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지호 대학 등록금 1회차 200만 원. 숫자 하나가 통장에 찍히는 것과는 다른 무게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게 제가 찾던 거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꼭 대단한 창업이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수억 원짜리 투자여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2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돈이라면 어느 평화로운 주말 한강변 벤치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강물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오리 몇 마리가 물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훈의 문자였습니다. 선배님 입찰 통과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다음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네. 수고했어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자를 보내고 나서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뒤에 친구 상훈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야, 나 퇴원하고 나서 요즘 오전에 동네 산책만 해.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 그걸 이제 알았네. 임마, 이걸 알려면 2억을 날려야 했다. 비싼 수업료다. 씁쓸하면서도 웃음이 나는 문자였습니다. 창섭이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를 결국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위약금을 물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후련하다고. 지금은 집 근처 텃밭을 조그맣게 빌려서 상추랑 고추를 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 흙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아무 생각 없이 풀 뽑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 저는 한참 창섭의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날리고 흑빛 얼굴로 알바생 눈치를 보던 친구가 지금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셋이 다시 만났습니다. 단골 고깃집, 불판에 삼겹살을 올리고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건강하자. 예전 같으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뭔가를 해야 한다. 우리 아직 짱짱하다. 저 사람은 이걸로 돈을 벌었다더라. 그런데 이날은 그냥 먹고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창섭이 텃밭 얘기를 했습니다. 고추가 예상보다 잘 자란다고. 근데 벌레가 너무 많다고. 상훈이 퇴원 후 처음으로 산에 다시 올랐다고 했습니다. 정상까지 가지 않고 중간쯤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더 좋았다고. 저는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30대 직원들이랑 일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다고. 셋이 웃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창섭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뭔가 대단한 거 안 해도 되잖아.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더라. 저는 두 친구의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겪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많이 잃고, 많이 아프고, 그래도 다시 일어선 얼굴들.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동네까지 걸어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이 바로 왔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었네요. 걸어왔어. 왜요? 그냥 걷고 싶어서.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밥은요? 먹었어. 차 한잔 할래요? 응. 아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이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조용함이 공허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했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들고 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에도 각자의 저녁이 있겠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68세의 저는 이제 압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투자는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도 아니었습니다. 창업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그 강박에 시간과 건강과 노후 자금을 몽땅 쏟아붓는 것, 그게 제일 위험한 투자였습니다. 두 친구들은 그 강박에
돈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두 친구 덕분에 잃기 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지켰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월세, 아내와 함께 모은 그 기반, 그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저녁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돈을 잃었다면 지금 이 조용한 거실도, 아내와 나누는 2차 한 잔도 없었을 겁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 기반입니다. 연금, 안정적인 수입, 무리하지 않는 자산 관리,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후 자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친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노후입니까? 건강은 노후의 자산이 아닙니다. 노후의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리듬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무기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감, 그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일정을 빽빽하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주 3일 일을 합니다. 나머지 4일은 취미 활동을 하거나 아내와 시장을 보거나 손주들 생각을 하며 적금을 붓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가 아님을 이제는 압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뭐냐고 묻는다면 퇴직금을 지킨 것, 노후 자금을 지킨 것, 강박을 내려놓은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인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시간 많이 늦었어요. 이제 자요 그만. 둘이 나란히 일어섰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도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떠질 겁니다. 몸의 밴 습관은 아마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눈이 일찍 떠져도 괜찮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고 쫓길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은퇴 후 최고의 투자는 그냥 노는 것, 건강하게, 여유롭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게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주민센터나 시니어 일자리 센터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거창한 창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처럼 소일거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지관에 나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한 달만 다녀보면 어느새 기다려지는 곳이 됩니다.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그 시간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투자가 하고 싶으신 분들, 노후 자금과 퇴직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지키는 돈입니다. 하지만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여윳돈이 있다면 소액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 그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도 됩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